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가능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목적의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그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효요건이 뭐였냐면 목적의 확정이었죠. 확정 가능성이다. 주의하시고, 두 번째 유효요건이 뭐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의 가능입니다. 근데 이게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잡고 간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서는 뭐죠? 개념만 잡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판단 기준인데 우리의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가 돼버리냐면 가능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뿐 가능한 거죠. 뭐 댐을 건설하고 뭐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물 뺀 다음에 금속 탐지가 뒤지면 뭐 가능한 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했다. 그것이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불능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능, 불능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게 되니까요.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능이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했으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계약법에서 공부할 거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뭐 위험 부담이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 두 가지로 가게 되고요. 위험 부담과 채무 불이행도 우리가 계약법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정리해 보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념,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게 되고요. 불능은 다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과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 불가능해지는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2페이지 오시면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있죠.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하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하면 무효다. 법에 반하면, 법을 위반하면 뭐죠? 무효다. 이런 의미일 텐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좀 분류해 봐야 돼요. 일단
법을 그 강행성을 근거로 해서요.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우리 교재는 뭐가 강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인지에 대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질문도 가끔 나와요. 민법상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죠. 왜냐하면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임의법규도 포함하게 되고 임의법규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할 때 그 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강행법규만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강행법규가 문제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효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위반한 경우에 처벌은 따르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생겨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공법적 영역인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처벌 규정이 우리 시험범위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상 강행법규라고 하면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반하면 안 되는데 처벌은 따르지만 유효가 되는 단속규정은 어디에는 없습니까? 민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43페이지에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단속법규와 관계해서 중간에 1, 단속규정에서 내용이 나와요. 뭐 음식 판매행위, 뭐 공중위생법 이런 게 나오고 판례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규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딱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대표적인 단속 규정으로 봐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뭘 받습니까?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실제로 이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물권법에서도 또 한 번 공부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한 번 더 팔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한글로 쓰는 전자가 있고요. 한자로 쓰는 전자가 있어요. 이게 구별해 쓰냐면 이 한자로 전자를 쓸 때는 이건 뭐예요? 앞전자를 말이에요. 앞.
이제 아까 원시적 불능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썼고, 제가 앞으로 한글로 쓰는 이 전자는 굴릴 전자예요. 한 번 더 굴렸다, 다시 한 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 번 더 팔았다 이렇게 되고, 전세하면 앞으로 전세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전세를 했다는 말이고, 전대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임대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이라는 의미의 전은 반드시 뭐로 쓸 거예요? 한자로 쓸 거고요. 한글로 쓰는 전은 앞전자가 아니라 뭐죠? 굴린절,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한테 또 팔았다, 이렇게 하면 뭐죠? 전매인데,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후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요 을에게 뭐가 떨어지냐면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그죠?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하면서 뭘 하냐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을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러한 을의 행위를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그죠? 등기 안 하고 하나 먹었으니까 요 결과 이루어진 이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보면 갑과 병만 나오고 누구나 안 나와요? 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러한 행위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도 추징받고 무엇도 받냐면 처벌도 받게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얘가 수작을 부려서 병한테 미등기 전매했다 그래서 요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냐면 갑한테 넘어가죠. 그죠? 등기가 무효니까. 그러면 병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병은 나쁜 사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나쁜 놈은 을이고 병은 비싸게 주고 산 죄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병의 소유권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강행법규지만 무슨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가 된다 까지 요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민법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위반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를 특별히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우리 학자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노골적으로 위반했든 우회적으로 위반했든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뭐가 나오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반드시 나오고요. 요 사회적 타당성이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게 되면 1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주셔야죠. 왠지 또 1번부터 틀리고 들어가면은 뭐 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더러워서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자 먼저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3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러는 거죠.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라고 민법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민법에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도 봐야 되는 부분이냐면 판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에 유형에서 쭉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교재의 그 유형 분류 방법은 일본 학자가 한 분류 방법이고요. 뭐 이게 분류하기 편하기 때문에 분류하긴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좌측 하단에 44페이지 하단에 1984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유형을 분류하고요. 그러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요래서 이게 반사회적이구나 하는 뭐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결코 외우려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좌측 맨 밑에 읽어볼게요. 판례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 법원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를 끌어내고 있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그죠? 뭐 도박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 첩을 들이기로 계약을 했다. 그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 요새 청문회 많이 하죠? 뭐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사회 반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고민되시는 분은 이거는 민법 문제가 아니라 바른 생활 문제인 거죠. 이건 뭐 외울 건 아니고 물론 시험에는 나옵니다. 지문에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용이 있어요. 계속 보시면 경우뿐만 아니라 우측 맨 위죠.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해서 두 번째 유형을 끌어내고 있죠. 그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뭐가 아니라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요 말은 뭐냐면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강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별거 계약이에요. 의아하죠? 왜요? 별거 계약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제 처가 집을 나가겠대요. 몇 시에 나갈 거니? 이랬더니 오후 3시에 나간대.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제 차하고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가능한 거죠. 반사회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처가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와서 제 처를 강제로 끌어낸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뭐예요? 반인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뭐예요? 무효다. 왜요?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또 많이 나오는 것이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이건 불륜계약은 아니에요. 혼인 해소라는 말이 뭐죠? 뭐 이혼하면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아가씨를 한번 꼬셔보려고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꼭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뭐가 되는 거죠? 혼인 예약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건 무효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진짜 제가 재수없게 제처하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저의 혼인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약속했다 그러더라도 뭐 총을 겨눠서 칼을 들밀어서 저의 혼인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계속 볼게요.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에서 두 번째가 또 나오네요. 자, 계속 여기 걸려 있는 거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돌이를 살해하면 갑을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1억을 증여하기라는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라는 이 조건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효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1억을 갑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래버리면 사람을 안 죽여도 돈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전부가 쌍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문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해서 세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예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는 공무원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돈 받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이 돈이 뭐예요? 뇌물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당연히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받기로 했다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 하잖아요? 나쁜 짓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뭐 받고 하면요? 근데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계속 읽고 있습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번째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취지입니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물론 요 임대차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만약에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요 자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밀수를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반사적이죠? 동기가. 제가요 이마트 가가지고 칼을 구입했어요. 칼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물론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구입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금 읽어본 것처럼 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던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언제 무효가 됩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우리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물어봐야 되겠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갑이 도박장 좀 해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니까 요 임대차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을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뭐 하기로 했어요? 출자하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갑한테 물어봤더니 밀수하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반사회적에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당신에게는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요 이마트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캐시 아줌마 앞에 칼을 세 자루를 딱 꺼내놨더니 어휴 밤늦게 칼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된 놈 죽이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습니까? 표시가 됐다면 요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그 아줌마는 당신에게는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례 하나를 냈는데 요 판례에서는 두 가지가죠. 겉보기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경우와 근데 겉보기에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요? 반사회적인 경우 두 가지 했고요. 앞으로 두 가지 유형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